나가요. 뭐, 이 여편네가 끄떡하면 밖으로만 돌아. 집구석에 환자가 있는데 너 그러다 천벌받아. 하고 남편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요? 천벌. 나는 평생을 50년이 넘게 당신 만나는 순간부터 천벌을 받은 거요. 남은 벌이 있다면 얼마든지 더 받을 거요. 죽을 날이 내일 모레인데 내가 무서운 게 있겠소? 밥 차려놨으니까 먹어요. 집구석에 들어오기만 해. 가만히 안 둘 테니까. 저는 대꾸도 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78세 이예순입니다. 저는 시골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겨우 국민학교를 나왔고 없는 살림에 입 하나 덜어야 한다며 이 집 저 집 식모살이를 하다가 공장에 다니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24세 남편과 선을 봤어요. 유리공장에 다니던 5살 위 남편은 성실하고 착실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선을 보고 몇 번 만날수록 순수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홀어머니와 둘이 살던 남편은 하루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했고 몇 개월 만나고 다음 해에 결혼하게 되었어요. 결혼식은 아주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신랑 집 마당에 상 몇 개 놓고 동네 어른들 모시고 잔치를 벌인 게 전부였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이 좋은 며느리를 데려왔다며 처음엔 제게 무척 잘해주셨습니다. 결혼하고는 자연스럽게 남편의 집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시골 작은 집이라 방도 2개뿐이었고 부엌도 작아서 좁았지만 새색시라 모든 게 다 설레던 시절이었어요. 남편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유리공장으로 출근했고 저는 집안일을 하며 시장의 국밥집에서 일하며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어렵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적응해 갔어요. 결혼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첫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에 온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손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제게 더 잘해주셨어요.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새아가 아들만 낳아라.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만 낳으면 된다. 아이고 신통해라. 하시며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해에 저는 사랑스럽고 어여쁜 첫 딸을 낳았습니다. 모든 게 신기하고 새로웠던 시절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얼굴만 마주치면 노골적으로 아들 못 낳았다며 모진 말을 퍼부어 대셨죠. 아이고 이걸 어쩌나. 하나 달고 나왔어야 하는데 이걸 어째? 아니, 너는 식충이냐? 비싼 밥 먹고 아들 하나도 못 낳으니 너를 어디다 갖다 쓸 거야? 아무짝에도 못 쓸 것 같으니라고. 저런 기집년을 낳아서 어디다 쓸 거냐고. 하시며 갓 태어난 딸에게까지 막말을 하셨어요. 딸아이가 태어난 기쁨도 잠시, 시어머니의 날선 말들에 상처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대놓고 딸아이를 예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웠는데 말이죠. 작은 손가락, 까만 눈동자, 보기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눈에는 그저 잘못 태어난 아이일 뿐이었어요. 남편은 어린 딸을 좋아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별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끔 어머니, 딸도 있기는 해야죠. 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너는 아직 어려서 모른다. 대를 이을 아들이 있어야 집안이 든든하지. 하며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시골에서는 아들을 낳아야 며느리 구실을 한다는 인식이 강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살았고 밤이면 딸 아이를 품에 안고 이런 집에서 커야 할 딸을 생각하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제게는 위안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품에서 쑥쑥 자라는 딸아이의 웃음소리였어요. 그 웃음소리가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리였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구박은 더 심해졌고 어느 날 부적을 가져오셔서 속옷에 작은 주머니를 만들어서 넣고 다니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미신이 낯설고 당혹스러웠지만 집안의 평화를 위해 시어머니 말씀대로 했습니다. 남편에게 이 일을 말해보았지만 어머니가 그러시는 건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야. 그냥 시키는 대로 해. 라고만 했습니다.
남편도 어머니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사람이었어요. 딸아이가 돌이 지나고 걸음마를 시작할 무렵 저는 다시 임신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제 배를 쓰다듬으며 이번엔 꼭 아들이어야 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침 저녁으로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도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점점 더 제 존재가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아이를 낳는 도구처럼 취급받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조차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원하시는 아들을 낳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럴수록 아들 낳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국밥집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엄청나게 배가 아프고 고통스러워 대굴대굴 구르다가 흘러내리는 무언가를 본능적으로 붙들고 의원에 갔지만 7개월 된 아이를 허망하게 잃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시어머니의 구박은 도를 넘어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느 날은 아들만 7을 낳았다는 옆 동네 아주머니의 속옷을 얻어와서는 비싸게 사왔으니 잘 챙겨 입어라. 무슨 일이든 정성이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떡두꺼비 같은 아들 점지해 주시지. 왜 대답이 없는 거냐? 시애미 말이 말 같지 않아? 알았어. 내 말 허투루 듣지 말고. 다른 여자의 속옷을 입는다는 게 얼마나 창피하고 불편한 일인지. 하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보다 시어머니의 눈치가 더 두려웠어요. 그 후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는 더 이상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국밥집에서 퇴근한 저에게 갑자기 시어머니는 내가 구해다 준 속옷은 꼬박꼬박 잘 입는 거냐? 도대체 왜 아이 소식이 없는 거냐? 하시며 저의 속옷을 들춰보시고 안 입은 걸 아시고는 그때부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구박을 당했네요. 아니, 너는 사다 준 속옷도 못 입는단 말이냐? 내가 우리 집을 망하게 할 생각이 아니면 어떻게 그 속옷을 안 입을 수 있단 말이냐? 어머니, 너무 커서 흘러내려서 일할 때 힘들어서요. 어디다 대고 따박따박 말대꾸냐? 네 친정에서 이 애미애비가 그렇게 가르치대. 시어머니한테 말대꾸하라고? 너는 어떻게 남의 집에 시집 왔으면 대를 이어야지 대를. 남들은 다들 순풍순풍 잘도 낳는 아들을 하나만 낳으라고 해도 그걸 못해? 아이고,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너 같은 며느리를 얻었단 말이냐? 시어머니의 말씀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남편은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어머니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끔 둘이 있을 때 어머니 말씀 좀 잘 들어. 왜 시키는 대로 안 해서 그래? 라고 말했지만 결혼 초에는 다정했던 남편도 점점 강 건너 불보듯 했습니다. 딸아이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해맑게 자라났습니다. 엄마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제겐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였어요. 그 작은 손으로 제 얼굴을 만질 때면 모든 서러움이 잠시나마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동네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 며느리는 아들 하나 못 낳는 등신이야. 라고 이야기하셔서 제 체면은 땅에 떨어졌어요. 그 수치심과 죄책감 속에서 저는 점점 더 움츠러들어갔습니다. 매번 어린 딸까지 구박덩어리가 되었어요. 옆집에서 아들을 낳자 시어머니는 부러워하시며 저와 딸아이가 밥 먹는 것도 눈치 주며 아들도 못 낳으면서 식충이냐? 목구멍으로 잘도 밥이 넘어간다. 남들은 아들도 잘도 낳는데 아이고 속 터져라. 자고로 밭이 좋아야 하는데 너는 무슨 놈의 밭이 씨도 못 받는 쩍쩍 갈라진 밭을 가졌단 말이냐? 그런 밭을 가졌으니 애가 들어서겠냐고.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아들 하나 애지 중지 키웠는데 대가 끊기게 생겼네. 저승 가서 조상님들 면목 없어서 어찌 뵌단 말이냐? 하시면서 매일매일이 지옥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딸아이는 비록 어렸지만 할머니가 자신과 엄마를 미워한다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앞에서는 말도 없이 숨어 지내곤 했죠.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다며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어쩌면 집안의 불화를 피하고 싶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 남편을 원망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혼자 시어머니의 구박을 견디는 것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병원을 찾아갔어요. 왜 아이가 더 생기지 않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검사 후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만 스트레스가 심하면 임신이 잘 안 될 수 있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더 답답했어요. 시어머니의 구박이 스트레스가 되어 아이를 갖지 못하고 아이를 갖지 못하니 더 구박을 받는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래도 저에게는 사랑스러운 딸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어요. 딸아이의 웃음소리 말 한마디가 제게는 세상의 모든 위로보다 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 국밥집에서 같이 일하던 아주머니가 저기, 말숙이 엄마, 이런 말은 해야 하나 내가 고민 많이 했는데. 어제 말숙이 아버지 저 옆골목 여관에서 어떤 여자랑 나오는 것 봤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어제 한 번만 본 게 아니라 2번 봤는데 요즘 소문이 자자해. 말숙이 엄마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잘못 본 거 아니세요? 한 번이면 내가 말도 안 했지. 근데 시장 사람들은 다 알아. 말숙이 아버지 바람났다고. 근데 내가 말숙이 할머니랑 친구다 보니 말하기가 그렇더라고. 내가 말했다는 소리는 하지 말고. 그리고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니 시어머니는 그날도 너희 친정에서는 이런 딸남이 집에 시집 보내놓고 잘 사신다니? 어떻게 너 같은 애를 남이 집에 시집을 보낼 수 있단 말이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소문과 시어머니의 냉담한 말투,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오니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그날 밤 딸아이를 품에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이 어린 딸아이와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불안과 두려움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그날 밤 남편은 밤늦도록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거나하게 취해서는 언제나처럼 노래를 흐럴거리며 들어왔어요. 어디서 오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다 알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회사 사람들하고 술 마시고 왔잖아. 다른 여자 만나요? 다 알아요. 이게 뭐라는 거야? 이 여편 내가 집구석에서 할 일 없으면 잠이나 자. 저 다 알고 있어요. 똑바로 말해요. 이런 기집년이 오냐 오냐 해줬더니 네가 죽고 싶지? 하며 남편의 발이 제 옆구리를 걷어차더니 닥치는 대로 발길질 주먹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숨이 턱까지 막혀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있다. 있으면 어쩔래? 내가 여여자를 만나던 백여자를 만나던 너까짓 게 무슨 상관이야? 이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배는 게 없어? 옆에서 자던 딸이 깨서 울기 시작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픔보다 먼저 느껴진 건 수치심과 절망이었어요. 내가 이런 사람과 함께 살아왔다니. 그리고 내 딸이 이런 광경을 보게 되다니. 울음을 터뜨린 딸아이는 제 품으로 기어와 안겼습니다. 이 아이가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욕설을 내뱉으며 잠에 들었고 저는 울고 있는 딸아이를 달래며 밤을 지새웠어요. 몸의 아픔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새벽밥을 해서 남편을 출근시키고 나니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제 얼굴의 멍과 붓기를 보고도 아무 말 없이 아침 차려라.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알았어요. 시어머니도 이 모든 일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아들 편이라는 것을. 다음 날 식당에 일 나가서는 온몸에 멍투성이 저를 본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어요. 아이고, 말숙이네 왜 맞고 있었어? 도망가지 그랬어? 저를 생각해준다고 하는 말들이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내 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막말과 폭행을 한 적이 없었는데. 그리고 저녁이 되자 남편은 멀쩡한 모습으로 퇴근해서는 어제는 내가 미쳤었나 봐. 술이 웬수지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은 또 술에 쩔어와서 폭행을 했어요. 이등신 천치야. 재수 없으니까 꺼져. 하며 주먹질을 해댔죠. 너 같은 여편네는 매가약이지. 매가약이야. 뭘 잘했다고 꼬나봐. 또다시 남편의 무차별한 발길질에 숨이 막히고 눈에서는 번쩍번쩍, 머리에서는 뭔가 끈적한 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날도 역시 딸아이는 놀라 일어나 울기 시작하자 남편은 아이까지 때리려고. 각시 애미나 딸년이나 똑같아가지고 시끄러워 죽겠네. 이것들을 싸잡아서 내쫓아버릴라. 살기 위해 발버둥치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딸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제 몸으로 딸을 감쌌어요. 제 머리에 피범벅이 딸아이 얼굴에 몸에 묻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딸아이의 안전이었습니다. 남편은 소리 지르며 닥치는 대로 머리끄덩이를 끌고 휘젓고 하다가 힘 빠지면 발길질을 해댔어요. 매일매일이 지옥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는 제 얼굴만 보면 너희 친정은 어떻게 이런 너를 시집 보내놓고 그렇게도 뻔뻔할 수가 있단 말이냐? 내 부모는 딸년 가정교육도 안 시켜서 시집을 보낸 거냐? 아이고,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너 같은 며느리를 봤단 말이냐? 몇 년을 같은 레파토리로 듣다 보니 내가 문제가 많구나 하며 자책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폭행이 있는 다음 날 새벽 아침밥을 먹으며 제 눈치를 살피며 내가 어제 무슨 짓을 한 거야? 미안해. 술이 죄지 술이 죄야. 내가 미쳤었나 봐. 한 번만 용서해줘. 라며 빌더군요. 그리고 며칠 후 저녁 또 만취해 새벽에 들어온 남편은 다짜고짜 이게 뭐야? 너 같은 것도 여자라고 데리고 살아주니까 고마운 줄 모르고 어디서 눈을 빤히 뜨고 쳐다봐. 죽고 싶지? 하며 옆에 있던 재떨이를 집어 던졌어요. 재떨이가 제 머리를 치고 벽에 부딪혀 깨졌습니다. 깨진 재떨이 조각이 제 얼굴과 딸아이의 이불에 떨어졌어요. 다행히 딸아이는 깊이 잠들어 있어 놀라지 않았지만 저는 온몸이 공포로 떨렸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나나 딸아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것은 어디로 갈 곳이 없어서였고 이혼한 여자라는 낙인이 두려워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목숨이 위험했어요. 재떨이에 맞은 제 이마 어딘가에서는 끈적한 게 흘렀고 무차별한 발길질을 견디고 있을 때 딸아이가 겁에 질려 자지러지게 울고 있으니 남편은 딸까지 때리려는지 손을 또 번쩍 들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낚아채서 안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뛰기 시작했어요. 동네 파출소로 들어가니 몇 명의 경찰관이 저를 보며 놀란 듯 아니, 재수 씨, 무슨 일이에요? 네. 말숙이 아버지가요. 경찰관은 머뭇거리더니 재수 씨, 제가 집에 데려다 줄게요. 이봐, 이순경 나랑 같이 가자. 그리고 저와 딸을 경찰차에 태워서는 집으로 다시 갔습니다. 제가 경찰차를 타고 들어가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야, 왜 그랬냐? 재수 씨, 꼴이 이게 뭐냐?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결해야지. 재수 씨가 이래가지고 파출소까지. 형님 잘 지내셨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좀 다퉜어요. 저는 경찰이 집으로 데려온 것을 보고 더 큰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가정폭력은 집안일로 취급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남편은 경찰 앞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아이고, 집안일로 형님 번거롭게 해드렸네요. 죄송합니다. 그 경찰관은 남편과 한 동네 중학교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남편은 경찰이 떠나자마자 표정이 돌변했어요. 뭐? 파출소까지 가? 너 제정신이야? 동네 우세를 시켜도 유분수지. 어떻게 파출소에 갈 생각을 해? 하지만 그날 밤 놀랍게도 남편은 더 이상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경찰의 방문이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일하는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네가 드디어 미쳤어? 이런 집안 망신을 내가 널 얼마나 봐주고 있는데 경찰까지 불러와?
내가 사람이냐? 집안 망신도. 이런 망신이 어디 있어?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하시며 머리를 동여매고 식사도 안 하시고 몸져 누우셨습니다. 밥상을 들고 몇 차례를 드나들어도 이렇게 남세스러운 짓을 하고 너는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냐? 저리 치워라. 아이고, 저런 주변머리 없는 놈. 남들은 밖에 나가서 잘만 씨도 뿌리고 자식 보는데 자식 하나 없이 무슨 넋이가 태어나서 그런 것도 못하는 거야? 그렇게 12년을 보내고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딸은 건강하게 잘 자라 주었고 저는 오직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남편의 폭행을 견디다 가끔 조용한 날은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이 고요하고 맞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이 불안하고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집안의 분위기는 조금 달라졌어요. 매일 듣던 시어머니의 구박과 잔소리가 없어지니 공기가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폭력은 여전했어요. 술만 마시면 제게 손찌검을 하고 딸아이 앞에서도 거침없이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딸아이는 국민학교 고학년이 되었어요. 똑똑하고 밝은 아이였지만 아버지의 폭력을 목격하며 자라다 보니 조금씩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매일 엄마, 오늘도 아버지 술 마시고 올까? 라고 먼저 물을 정도였어요. 그 질문이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도 가끔 저를 찾아오셨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가시고 나면 또 와서 뭐하러 딸 꼬시려고? 이럴 거면 아예 데려가든가. 쓸모도 없는 딸년 뭐가 그리 귀하다고. 라며 모진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저와 딸아이가 걱정되어 자주 찾아오셨어요. 어느 날 딸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도망가면 안 돼. 아버지가 엄마 또 때릴까봐 무서워.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조차도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어린아이가 저런 말을 할까. 저는 딸아이를 꼭 안아주며 괜찮아. 엄마가 미안해. 라고 말했지만 그게 얼마나 공허한 말인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외도와 폭행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그럴수록 딸아이는 무서움에 떨며 중학생이 되자 엄마, 나는 빨리 커서 이 집을 나갈 거야. 라며 가끔 저에게 말했습니다. 안 돼. 그래도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해. 여자가 못 배우면 엄마같이 무시당하면서 맞고 사는 거야. 그 얘기를 남편이 들었는지 그날 저녁 이런 기집년을 뭐? 고등학교는 가르쳐서 뭐해? 일찌감치 시집이나 보내야지. 말도 안 돼요.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이것만은 절대 안 되니까 그런 줄 알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대들지 않고 맞기만 했던 제가 대들자 남편은 깜짝 놀라며 네가 무슨 능력으로 딸년 고등학교를 보내? 딸년 가르쳐서 뭐에 쓴다고? 이것들이 오냐오냐 받아줬더니 이제는 쌍으로 지랄하네.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모든 두려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계에 달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딸은 고등학교까지 보낼 거예요. 나는 못 배워서 이렇게 당신 같은 사람한테 맞고 사는데 우리 딸은 절대 그냥 보고 있지 않을 거예요. 남편은 제가 이렇게 대드는 모습이 처음이라 잠시 당황한 듯 했어요. 하지만 곧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제 뺨을 세게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년이 미쳤나? 누구한테 대드는 거야? 그때 방문이 열리며 딸아이가 뛰어들어왔어요. 아버지 그만해요. 제발 엄마, 도망가 빨리. 15살 딸아이가 아버지 앞에 서서 엄마를 지키려는 모습. 그 모습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이 아이가 이런 모습으로 자라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문 앞을 가로막고 서서 이게 어디 있어 감히? 딸을 때리려고 손을 들었어요. 말숙이한테 손만 대요. 그날이 너 죽고 나 죽는 날이니까. 아니 이것들이 비싼 밥 처 먹여놨더니 쌍으로 지랄하네. 너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
응? 네 애미가 그렇게 가르쳤냐? 이게 죽고 싶나? 어디서 아버지한테 대들어 대들기를! 그런 황망한 세월을 살면서 그래도 딸은 고등학교까지 가르쳤네요. 저의 악다구니가 먹혔는지 딸의 의지였는지.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제 안에 숨어있던 용기를 발견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남편이 딸에게 손을 대려 할 때마다 제가 몸으로 막아섰고 때로는 맞으면서도 딸만은 지키려 했습니다. 딸이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저는 식당 일 외에도 밤에는 가게 청소일까지 하며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남편 모르게 조금씩 저축해서 딸의 학비와 미래를 위한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 돈은 제게 작은 희망이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술만 마시면 폭력을 휘둘렀지만 딸의 교육만큼은 제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딸은 고등학교까지 꼭 보낼 거예요. 라는 말을 수없이 반복했어요. 어느 날 딸이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왔습니다. 선생님께서 원하는 고등학교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실력이라고 써주신 글을 보고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날 밤 딸에게 말했습니다. 꼭 고등학교 졸업하자. 엄마가 어떻게든 돈 벌어서 보내줄게. 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엄마, 나도 열심히 할게.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비웃었어요. 고등학교? 꿈도 야무지다. 중학교도 과분한 줄 알아.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딸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딸은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늘 1, 2등을 유지했고 선생님들의 칭찬을 받았어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딸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주판 자격증도 땄고 졸업하자마자 독립해서 은행에 당당하게 취직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남편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지만 딸이 이런 환경에서 저 정도로 된 것도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술과 폭행을 일삼던 남편이 암에 걸려서 집에만 있는 게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나가요. 뭐, 이 여편네가 끄떡하면 밖으로만 돌아! 집구석에 환자가 있는데 너 그러다 천벌받아! 하고 남편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요? 천벌. 나는 평생을 50년이 넘게 당신 만나는 순간부터 천벌을 받은 거요. 남은 벌이 있다면 얼마든지 더 받을 거요. 죽을 날이 내일 모레인데 내가 무서운 게 있겠소? 밥 차려놨으니까 먹어요. 집구석에 들어오기만 해! 가만 안 둘 테니까! 저는 대꾸도 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저는 오늘도 딸네 집으로 향합니다. 딸은 제가 맞고 사는 걸 평생 보고 자라서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날까 무서워. 아니야. 좋은 사람도 얼마든지 많아. 너 아껴주는 사람 만나면 되지. 엄마는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서 만났어? 됐어. 하며 50 중반인데도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어요.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아픈 남편의 밥을 차려주고 집을 나섭니다. 딸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제 인생을 돌아봅니다. 젊은 시절 저는 남편을 떠날 기회가 많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경제적인 독립이 어려웠고 이혼한 여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딸에게 아버지가 있는 가정을 주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떠날 용기도 없었고 방법도 몰랐고 타성에 젖어 내가 처한 환경을 그저 소극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나고 보니 그런 선택이 딸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딸은 결혼을 거부하고 혼자 살고 있으니까요. 때로는 제가 용기를 내어 남편을 떠났더라면 딸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딸네 집에 도착하면 딸은 언제나 반갑게 저를 맞아줍니다. 엄마, 오늘도 일찍 왔네. 아침 먹자.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딸의 집은 작지만 따뜻합니다.
폭력 없는 평화로운 공간이라 마음이 편안해져요. 가끔 딸이 제게 말합니다. 엄마, 그냥 여기서 같이 살자. 아버지는 요양원이나 호스피스 병동에 모시면 되잖아. 내가 비용은 될 테니까 왜 그렇게 힘들게 아버지하고 있는 건데. 하지만 저는 아직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저의 모질지 못한 성격이 제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을 거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남편이 죽든 살든 끝까지 책임지고 싶었습니다. 마치 저의 두껍고도 두꺼운 업보를 이 생에서 끝내고 싶은 것처럼. 집에 돌아가니 남편은 지성질에 못 이겨 혼자 밥을 먹다가 상을 엎었는지 방바닥에 음식으로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잔뜩 화가 난 남편이 또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죽고 싶지? 요즘 메타작을 안 하니까 어디가 근질근질하냐? 하늘 같은 남편이 아파서 누워있는데 빨빨거리고 돌아다니고 싶어? 내가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냐고? 그래요. 나는 짐승의 탈을 썼어요. 당신 같은 승냥이랑 평생을 산 거 보면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또 나 나가요. 환자 방치하고 그렇게 나가버리면 어쩌란 말이야? 네가 인간이냐? 그래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안 된다는 것도 알고 뼈만 남은 몸으로 누워서 음식도 못 넘기고 통증에 시달리는 것도 다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남은 본인의 인생은 알아서 해결하세요. 죽은 끓여서 들여놨으니까 드세요. 그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무서울 것도 잃을 것도 없었으니까요. 딸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평생 남편의 폭력과 욕설에 눌려 살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제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가끔 정말 이래도 되나, 진짜 천벌을 받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이내 그 천벌 받지 뭐 얼마든지 받을 거다. 그 생각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참고 견디며 살아왔는데 이제야 비로소 딸과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 같았어요.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건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남편의 병간호와 아프면서 훨씬 더 폭력적으로 변한 남편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날도 늦게 집에 들어가니 남편이 천천히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말숙이 엄마, 그동안 미안했어. 용서해줘. 정말 미안해. 이 양반이 왜 이래요? 죽을라나? 안 하던 짓 하고 그래요. 아니야.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는 인간이 아니었어. 당신한테 그랬으면 안 되는데. 그러게요. 어떻게 그렇게 평생을 사람을 패고 괴롭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나 갖다가 버리지 않고 돌봐줘서 고마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아파왔습니다. 평생 저를 괴롭히던 남편이 갑자기 사과를 하다니. 처음엔 또 다른 술수인가 싶었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처럼 보였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무슨 소용이에요?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그리고 아픈 사람이 가만히 해주는 병간호나 받았으면 내가 밖으로 돌았겠어요? 남편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너무 늦었지. 하지만 이제라도 말하고 싶었어. 내가 얼마나 남은지 모르지만. 그날 밤 남편은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누워서 창밖을 바라보던 그가 문득 물었어요. 말숙이는 잘 지내? 오랜만에 딸 이름을 부르는 남편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평소에는 딸년이라고만 불렀는데 말이죠. 말숙이 안부도 묻지 말아요. 당신 그럴 자격 없어요. 보세요. 당신이 평생 살아오면서 남겨놓은 흔적이에요. 잘 보고 가세요. 이게 과연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저지를 수 있는 일이었는지. 우리 가족은 당신 때문에 온 몸과 마음에 죽어서도 아물지 않을 상처투성이에요. 보이세요? 말숙이와 저뿐만이 아니라 당신도 상처투성이일 거예요.
저는 남편의 죽음 앞에서도 마지막까지 참았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고 있는 딸이 이제 와서 궁금해요. 그래. 내가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지. 그 애가 결혼도 안 하는 게 다 내 탓이겠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명확한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말숙이 아니에요. 이름 개명했어요. 아무리 딸 더 낳지 말라고 해도 그렇지. 여자의 이름을 말숙이가 뭐예요? 말숙이가? 내가 그렇게 반대했는데 나 먼저 갈 테니까 당신은 남은 인생 말숙이 하고 재미나게 살다가 천천히 나중에 와. 그래요. 나는 억울해서 평생 당신 모자한테 당한 세월이 억울하고 분해서 그냥 못 죽어요. 당신은 내 인생 말숙이 인생 풍비박산 내느라고 인생 허비했지만 그 세월 동안 나한테는 가슴에 남은 피눈물의 세월 갚아주고 싶은 이 하늘 억울함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는 절대 그냥 못 죽어요. 철철이 꽃구경도 다니고 해외여행도 다니면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거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서자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그동안 평생을 참아왔던 말들이 마침내 입 밖으로 나온 것 같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참을 필요도 견딜 필요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눈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그의 눈물이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남편은 갑자기 위급해졌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딸이 병실에 들어서자 남편은 잠시 눈을 떴습니다. 딸을 보고 희미하게 웃더니 말수가. 라고 불렀어요. 딸은 아버지 옆에 서서 말없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과거의 모든 아픔이 잠시 잊혀진 것 같았어요. 남편은 다음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은 이상하리만치 텅 비어 보였어요. 평생 함께 살았던 사람이 없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너무 힘들어하지 마. 아버지도 그 몸으로 더 살아계셨어도 힘드셨을 거야. 아니, 힘 안 들어 시원섭섭해. 그것이 정말 솔직한 제 마음이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던 사람의 죽음이 슬프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더 컸어요. 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 이제 진짜 우리 집에서 살자. 새 출발하자. 그렇게 저는 딸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50년 넘게 폭력과 욕설에 시달렸던 제게 이 평화로운 일상은 마치 남의 옷을 잠시 빌려 입은 것 같이 너무나 낯설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웃음을 찾게 되었습니다. 딸과 함께 시장에 가거나 공원을 산책하거나 맛있는 것도 먹고 쇼핑도 하고 때로는 영화도 보러 다녔어요.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소소한 일상들이 저에게는 꿈만 같은 나날이 큰 행복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에 묶여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은 생을 딸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 마지막 소망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늦게 찾아온 행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누릴 자격이 저에게도 있다고 이제는 믿게 되었습니다. 딸과 함께 사는 작은 아파트에서의 생활은 정말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딸이 준비한 아침을 함께 먹고 낮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동네 노인정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으로 제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남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허락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유로운 시간. 평생 꿈꿔왔던 그 시간이 마침내 제게 찾아왔습니다. 딸은 저를 데리고 제주도 여행도 가고 작년에는 처음으로 해외여행도 다녀왔어요. 일본 벚꽃 구경을 가서 사진도 많이 찍고 난생 처음 맛있는 음식도 먹었습니다. 평생 상상도 못 해봤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어요. 일상이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그동안 참고 견디며 살아온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제 방식대로 쓰고 싶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폭력과 억압에 시달리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유로운 시간. 그 시간이 몇 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남은 날들을 온전히 제 것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제 모습이 딸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비록 제가 젊은 시절 용기를 내지 못했지만 딸도 저를 보며 자신의 삶에서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야 비로소 저는 진정한 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딸과 함께 살게 된 후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고개를 숙이고 살아왔던 제가 이제는 당당하게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웃들과도 친하게 지내고 노인정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딸은 저를 데리고 여행을 다녔어요. 처음으로 가본 제주도, 가을이면 단풍 구경. 평생 상상도 못했던 곳들을 다니면서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제게 항상 말합니다. 엄마, 지금이라도 행복하게 살아. 엄마의 인생은 이제부터야. 그 말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비록 젊은 시절은 고통과 폭력 속에서 보냈지만 이제라도 제 인생을 찾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딸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의 행복 속에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아름답게 채워가고 있습니다.